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뷰티 심리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살펴보고 이번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전문가가 고객을 대할 때 이런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이런 상담 심리에 관한 효과를 좀 살펴보고 고객 심리를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뷰티샵을 운영하거나 또는 고객을 대할 때 훨씬 좋은 결과나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에는 피그말리온 효과, 스티그마 효과, 자이가르니크 효과, 단순 접촉의 효과, 근접성의 효과, 초두 효과, 반발 효과, 현저성의 효과, 수면자의 효과, 나비 효과, 후광 효과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적인 이런 효과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심리학적인 구조로 고객들을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객을 대하거나 아니면 직원 관리를 하거나 또는 사회활동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동화 속에 나오는 뷰티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습 목표는 문명 이전부터 미에 대한 관심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신화와 동화에 내재된 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기인데요. 미의 표현 방식과 기원전의 미의 표현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신화나 동화 속의 미에 대한 잠재적 상징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동화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관심사이고 미에 대한 집착이 현대에 또 나타나고 있죠. 광범한 대중매체의 등장이 자아도취와 방종의 문화를 낳았습니다. 이 대중문화는 특정한 외모와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특정한 얼굴 생김새, 이미지, 특정한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명 이전부터 미에 대한 관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뷰티 상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유물이 남긴 아름다움의 추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고학적 근거에 따르면 아름다움을 강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크로마뇽인보다 또 더 앞선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바다의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서 화려하게 조각을 하고 안료로 색을 입혀서 목에 걸었으며 화장을 할 때는 주위의 관심을 끄는 진홍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안료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몸치장 외에도 상징적인 또는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초기 그리스의 키클라테스 제도를 비롯한 청동기 시대 기원전 3300년 이후인데요. 문화에서의 화장품, 조찌개, 구슬 목걸이, 팔찌, 왕관, 펜던트, 금으로 된 머리 장식, 브로치 등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또 놀라운 것은 현대 치아 교정 전문가들이 고대 미라에서 치아 교정 장치를 발견했다고 해요. 고대인들은 치어를 교정하고 치아 간격을 유지하면서 치아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수술용 봉합 사인 장선인 캣걸을 당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치아 교정하고 있는데 기원전 33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교정을 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클레오파트라, 네페르티티와 같은 왕조 시대의 여왕들이 비슷한 물고기 모양의 눈화장을 했어요. 이렇게 눈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마치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연상시키는 그런 눈화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민 여성들도 이런 여왕들의 눈화장을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당시에는 남자도 화장을 했습니다. 이 화장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름과 흰머리, 상처를 가려주는 약품들이 있었고 모발 제거용 면도기도 있었다는, 이 이집트 시대에 이렇게 발전된 화장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집트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아름다움은 죽어서도 내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신 앞에서 단정한 외모를 바치는 일이 고대인들에게도 중대사였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중요한 화장품 혼합물 중에서는 대다수가 현지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해외 배송이었다는 거죠. 이집트 제조사들이 화장품을 합성하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쳤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다 배로 들어왔겠죠. 현대 과학자들은 고대인들이 눈화장품을 성적 매력을 고취시키는 용도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요. 보면 검은색 눈화장품에 함유된 소금납 성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나일강 유형은 열대 습지대죠. 그래서 물이 오염이 돼서 이 오염된 물 때문에 눈병이 많이 났어요. 그런 감염을 예방을 하고 소금납 소분 성분이 산화질소를 생산하고 있는 면역력을 높여서 눈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박테리아에 대한 면역성, 항저항성을 갖게 됐다는 거죠. 녹색의 공작석, 짙은 새색의 가루인 이 콜 아이라이너,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줄 뿐만 아니라 이집트 시대는 이집트가 아프리카 아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 화장을 눈 주위를 진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효과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눈화장은 그런 미적인 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종교의식의 일부로 간주돼서 종교의식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이 화장을 하면 호루스, 태양신인 라의 도움으로 악령인 사악한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겠죠. 이 이집트 왕조 시대의 다양한 눈화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 문명의 철학자들은 주로 아름다움의 추상적인 개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현대의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중, 비견할 만한 개념이 고대에는 없었는데요. 예술에 있어서도 고대인들은 이상적으로 여기는 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고심을 했고, 고대 예술을 전공한 페미니스트 역사학자인 네털리 킴번의 주장에 의하면 타인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여성의 원초적인 욕망, 그쵸? 홍기를 맞은 여성이 자신의 다산 능력을 과시하려고 아프로디테처럼 풋풋한 나체를 드러내거나 보석과 같이 늘어진 옷으로 몸을 치장한 이유는 그런 원초적인 욕망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상적이고 강력한 여신들과 달리 유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은 그렇죠.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 여성들에게 육체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출산, 생식 능력을 드러내는 외모와 관련이 깊었죠. 이게 이제 생물학적 본능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자, 신화 또는 지난 수세기 동안 아름다움을 쫓아온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어요. 자, 신화들이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인간의 보편적인 무의식에서 비롯된 이야기들로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대부분 신화는 어린 시절 판타지 속의 욕망을 정교하여서 변형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 성적 욕망, 두려움을 가진 욕망, 유아기의 1차적인 사고 처리, 이런 적이 나타났다, 공포스럽다, 도망가야 된다, 이런 1차적인 아주 그 뇌에 1차적인 사고 처리를 알 수 있는 1차적인 본능에 의한 그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 속에서는 신비한 사건들이 넘쳐나고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짜릿하고 재밌습니다. 반전과 모순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무의식과 신화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공들은 시간을 넘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보다는 신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생물이 생물처럼 움직이고 압축된 상상이 겹겹이 숨어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제우스, 왕의 신들의 왕이죠. 주제넘게 건방진 신들과 싸우고 시선이 많은 헤라, 제우스의 와이프죠. 경쟁자들을 나무로 변신시켜버려. 이카로스는 목표를 너무 높이 잡다가 밀라비에 녹아서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스토리로 푸시케 스토리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 한번 영상도 볼 건데요. 이 푸시케는 자신이 사는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의 이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못해서 아프로디테보다도 더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승전에 가서 그 여자의 그 여신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탄하기는커녕 이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감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아프로디테 또는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질투의 여신이기도 하잖아요. 헤라처럼 질투심에 들끓어서 푸시케에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약점. 이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달성 불가능한 과제를 막 시켜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끔 만들고 또 그 큐피트 자기 아들 큐피트를 시켜가지고 화살을 쏘게 만들었는데 큐피트가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푸시케가. 그러니까 자기 화살에 자기가 찔려서 아예 그냥 푸시케한테 뿅 가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재밌는 스토리가 푸시케와 큐피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계속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너무 아름다운 탓에 신의 분노를 사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남편까지 잃은 여자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푸시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작은 왕국에는 미모의 세자매가 있었습니다. 세자매는 왕의 딸들이었는데요. 삐로 둘도 그 미모가 빼어났지만 막내딸 푸시케는 두 언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푸시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도 그녀의 미모 앞에선 못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푸시케의 미모에 관한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지자 왕국은 막내 공주를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인간들이 감히 미의 여신을 거론하며 푸시케를 칭송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신전의 발걸음이 뚝 끊긴 걸 보자 열받은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부릅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에로스가 가진 화살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도 누군가를 죽도록 증오하게도 하는 화살이었습니다. 에로스는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됐다 싶어 자신의 활과 화살을 챙겨 푸시케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푸시케를 본 에로스는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에로스는 당황한 채 서둘러 도망쳐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에로스는 갑자기 성인의 모습으로 변하는데요. 그전까지 꼬꼬마 신의 모습이었지만 사랑에 빠진 에로스는 급성장하게 됩니다. 에로스가 다녀간 후에 푸시케는 나날이 더 아름다워졌지만 더 이상 청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언니들은 결혼을 해서 떠났고 푸시케만 그 혼자가 뚝 끊겨버리니 왕과 앙비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딸이 신들의 노여움을 산 게 아닐까 걱정하던 왕과 앙비는 아폴론의 신전으로 향해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을 받은 왕과 앙비는 망연자실합니다. 애지중지 곱게 키운 막내딸의 남편이 괴물이라니. 하지만 신탁을 들은 푸시케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상한 모양인지 선뜻 바위산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푸시케의 결혼 행렬은 바위산으로 향했고 그녀를 두고 사람들은 내려갑니다. 푸시케가 바위산 위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자 어디선가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제피로스는 그녀를 남편에게로 데려다주겠다며 푸시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얼마나 날았을까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의 한 궁전에 도착합니다. 황금 기둥과 갖가지 예술품, 보물들로 가득 찬 궁전은 공주였던 푸시케의 눈에도 놀라웠는지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희는 당신의 시종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밤이 되자 신방으로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신탁에서처럼 괴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푸시케의 생각을 알아차린 건지 푸시케의 남편은 그녀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남편의 단호한 말투에 푸시케는 괴물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궁금증을 내려놓습니다. 결혼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푸시케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찾아오지만 낮에는 사람 그림자도 없고 넓디 넓은 궁전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고역이었거든요. 그런 푸시케의 마음을 알아챈 건지 남편은 푸시케에게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합니다. 푸시케는 언니들이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망설이던 남편은 대신 언니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불러줍니다. 푸시케가 왔을 때처럼 언니들도 소풍의 신 제피로스가 데리고 오는데요. 언니들은 괴물에게 시집간 막내 동생이 살아있는데 놀라고 으리으리한 궁궐에 사는데 또 놀랍니다. 안 그래도 자신들보다 예뻤던 푸시케가 이렇게 좋은 집에 잘 살고 있다니 세민한 모양인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푸시케는 대답을 회피하지만 끈질긴 언니들의 질문에 결국 실토해버립니다. 사실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요. 이 말에 두 언니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너를 살찌워 잡아먹으려는 셈이다. 오늘 밤에 당장 확인해보고 괴물이면 네가 먼저 찔러야 한다며 푸시케에게 침대 밑에 단도와 등잔을 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며 정작 괴물이어도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언니들의 말에 푸시케의 마음속에서도 그를 향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이 돌아가고 여느 때처럼 해가 지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린 푸시케는 그가 자고 있다고 확신하자 몰래 불을 켜고 그의 얼굴을 확인하는데요. 남편은 괴물이 아닌 금빛머리에 붉은 뺨을 가진 미남이었습니다. 어깨에 두 날개만 뺀다면요. 남편의 얼굴을 본 푸시케는 가까이서 얼굴을 보며 다가가다가 그만 그 어깨에 기름을 떨구고 맙니다. 이에 잠에서 깬 그녀의 남편, 아니 에로스. 에로스는 그녀를 노려보고 말합니다. 에로스는 떠나버렸습니다. 푸시케는 과연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푸시케는 에로스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어디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푸시케는 결국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데요. 그녀는 아프로디테에게 에로스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호되게 꾸짖었는데요. 아프로디테는 푸시케에게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에로스를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쉬울까요? 그럴 리가요. 그녀는 이미 푸시케로 인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가 왔다고 생각해서 푸시케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줍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온갖 종류의 곡식 나달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종류별로 분류하는 거였는데요. 푸시케 앞에 갑자기 나타난 개미떼가 순식간에 나달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한 푸시케를 보고 아프로디테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내줍니다. 두 번째 시험은 포악한 황금양떼의 양털을 가져오는 거였는데요. 황금양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녀석들이었고 이를 알리 없는 푸시케가 양떼에게 다가가자 이번에는 강가에 갈 때가 그녀에게 꿀팁을 알려줍니다. 양떼들이 풀을 뜯고 돌아가면 그때 덤불에 걸린 털들을 걷어가세요. 푸시케는 갈대가 가르쳐준 대로 해질 무렵 양들이 모두 돌아간 다음 가시덤불 사이에 양들이 스스로 벗어놓은 황금 양털을 걷어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까지 통과한 푸시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마지막 시험으로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의 말을 들은 푸시케는 절망했습니다.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높은 탑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린 다음 저승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탑이 푸시케에게 죽지 않고 저승세계를 다녀오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승으로 돌아가는 동굴은 탑의 지하에 있습니다.
스틱스 강에 건네주는 뱃사공 카로는 공짜로는 배를 절대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 배를 얻어 타려거든 동전 한 입을 주세요. 그리고 저승문을 지키는 머리가 싹 달린 사나운개 케르베로스가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던져주면 서로 그 땅을 먹겠다고 다툴 겁니다. 그 틈을 타 저승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승의 여왕 페르세포네가 준 상자를 절대 열지도 안을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탑의 말대로 푸시케는 무사히 저승으로 가서 페르세포네를 만납니다. 페르세포네는 기꺼이 그녀의 상자를 받아 채워주었습니다. 마지막 임무를 마친 푸시케는 서둘러 이승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생각에 들뜬 것도 잠시 문득 자신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녀는 페르세포네가 나눠준 아름다움을 조금 발라야겠다는 생각에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사실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는데요. 아프로디테는 페르세포네가 자신에게 뭘 줄지 이미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상자를 열자마자 안에 있던 영원한 잠이 푸시케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 임무까지 해내고 영원한 잠에 빠졌는데요. 호기심으로 남편을 잃고 이번엔 호기심으로 목숨까지. 그때 에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배신당해 몸져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에게 푸시케가 시집살이를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건데요. 어쩜 이 여자 한결같은지. 에로스는 푸시케를 덮은 잠을 걷어 상자에 담습니다. 잠에서 깬 푸시케에게 에로스는 이 상자를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라며 자신은 올림푸스로 향합니다. 제우스를 찾아간 에로스는 자신과 푸시케의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 아프로디테를 설득해달라고 하는데요. 에로스의 이야기를 들은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설득합니다. 이에 못 이기는 척 아프로디테도 둘 사이를 인정해주는데요. 어쨌든 그녀가 인간 세상에 있는 것보다 에로스 옆에 있으면 적어도 자신과 비교하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푸시케는 불사의 몸을 받고 신들의 인정을 받아 에로스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딸도 태어났는데 이 딸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 푸시케 스토리의 상징성을 보면 시월드의 대표 사례로 표현이 되는데요. 엄마와 사춘기 딸의 아름다운 성적 욕망으로도 표현이 돼요. 모성애의 갈등. 또는 여기에서 푸시케의 언니들이 나옵니다. 푸시케는 막내딸이에요. 세 번째 딸인데 가장 언니들도 예쁘지만 이 푸시케가 더 아름다운 아가씨로 나와요. 그런데 이 언니들이 시집을 잘못 갔어요. 근데 이 푸시케는 너무나 큐피트의 화살을 큐피트가 스스로 받고 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에 푸시케를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푸시케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이 언니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놀게 했는데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질투가 심할 수 있으니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는 너무 언니들이 보고 싶었고 오랜만에 만난 언니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이 언니들은 결국 이제 푸시케를 달달달달 볶아서 나쁜 결과로 가게 하니까 결국 언니들은 제거의 대상이 돼서 죽게 됩니다.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푸시케 스토리에서 지하세계가 나오는데 이 지하세계는 죽은 자의 땅과 동시에 생명이 자라는 곳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이 푸시케 지하세계로의 여정을 보시면 모든 아이가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엄마의 자궁으로 퇴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성은 지식과 성숙한 의식을 얻기 위해서 수동적인 무지 속에 머물기보다는 위험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성장을 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한 것을 강조하는 푸시케의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 푸시케와 에로스, 큐피트의 다른 말이에요. 에로스는 큐피트의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큐피트가 아이로 표현된다고 하면 이 큐피트가 푸시케를 보고 너무 뿅가가지고 갑자기 멋진 청년이 됐는데 청년의 이름은 또 에로스라고 해요. 어쨌든 큐피트가 에로스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푸시케와 에로스의 러브스토리 이후에 변주곡이 또 있는데요. 이 변주곡은 미녀와 야수의 스토리입니다. 이 두드러진 특징은 야수에 대한 미녀의 사랑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미에 집중하게 되죠. 이 상징성, 이 미녀와 야수의 영화에서 보면 빨간 장미는 미녀가 야수의 정원에서
요구받는 관능성을 얘기한다고요. 여기 근데 참 희한하게 이 사진을 제가 잘 캡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푸시케와 에로스의 변주곡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테네 여신이잖아요. 미의 여신인 아테네. 예. 이 스토리에 나오는 아테네 여신이 딱 나오고 이 장미가 나왔습니다. 미녀에서에 나올 법한.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사진 사례여가지고 여기다가 슬라이드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녀와 야수의 스토리와 비교할 만한 게 또 킹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킹콩. 재밌어요. 킹콩. 킹콩의 상징성은 뭐냐? 애닌 머나먼 원시 정글로 떠나게 되죠. 원시 정글로 떠나게 돼요. 이 애니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 원시 정글에 가서 뭔가를 탐험을 하러 가는데 그 무의식적인 이 영화에서 원시 정글은 무의식적인 유아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야만적인 원주민은 뭘 상징하냐면 이드와 오래된 초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이 킹콩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 채 앤을 포기하게 되고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죽게 되죠. 이 영화에서 좀 이제 원초적인 본능에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차마 제 이 말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재미있지만 말로 하기는 조금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시간이 됐을 때는 좀 그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강의 동영상에서 말을 하기에는 좀 민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면서 킹콩의 욕망은 완패를 하게 됩니다. 관객은 현실 세계의 이중성을 경험하게 되면서 열정과 공격성, 안도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면을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죠. 그 결국은 현대 문명이 킹콩을 현대 문명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킹콩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동화의 이야기는 자, 그림 형제의 동화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입니다.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상징성은 뭐냐면 에로스예요. 야수, 킹콩, 왕자 이런 모든 여성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공통된 특징들이 나오죠. 자, 푸시케에 나오는 에로스, 그죠?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야수, 자 킹콩, 그 다음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왕자. 이 모든 여기에 나오는 남자들은 주인공인 여성의 아름다움에 뿅 가게 돼요. 남성은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파이팅을 하게 됩니다. 공주를 향한 모성적인 본능의 존재인 또 키프네는 뭐가 나와요? 아테네라는 여성이 나오고 거기서 마녀는 아닌데 여신인데 아주 질투의 화신이 돼서 키프네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녀 같은 존재로 보여지죠. 그리고 미녀와 야수, 킹콩,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나오는 마녀는 사악한 성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화의 핵심은 공주의 수동성이에요. 여기서는 조금 수동적으로 나와요. 키프네는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극복하려고 하는 아주 노력하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거의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구해주는 왕자를 만나서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담실에서 여성들이 엄마가 나를 누르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예를 들든지 뭐 뉴욕에서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했어요. 하는 말들을 들으면 그 엄마가 딸을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공주는 예나 지금이나
사악한 무리들에게 무방 상태에 놓인 희생자이고 존재만으로도 다른 여성들에게 원초적인 경쟁력을 불러일으키는 나약한 존재로 보여져요. 이 순진한 수동성은 성장이라는 골치 아픈 통과 의례의 반작용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상징성은 여기 똑같은 게 나왔네요. 자,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부분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스토리인 푸시케와 에로스, 그리고 미녀와 야수, 킹콩,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공통된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자, 1번 아름다운 미녀에 대한 남성의 반함과 러브스토리. 2번 모성의 질투와 사악함. 3번 여성의 수동성. 4번 난관의 극복. 네, 어떤 거는 어떤 거에 해당하고 어떤 거는 어떤 거에 해당하는데 이 네 가지 스토리를 다 반영하는 공통된 상징성은 다음 중 어떤 것일까요? 자, 아름다운 미녀에 대한 남성의 반한 러브 스토리겠죠. 네, 그 부분은 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모성의 질투와 사악함은 푸시케와 에로스, 그 다음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나타나고, 여성의 수동성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난관의 극복은 어때요? 푸시케와 에로스, 킹콩, 미녀와 야수에서도 나오죠.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난관의 극복이 안 나와요. 수동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에 대한 원초적인 본능은 고대 이전부터 기록되어 왔고, 이 미에 대한 표현 방식은 현대와 고대에서 비슷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푸시케,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미녀와 야수 동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징성과 연계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푸시케 신화와 잠자는 숲속의 공주 스토리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모성애의 질투와 깊은 잠입니다. 왜냐하면 푸시케 신화에서도 잠이 나와요. 아테네가 조그만한 화장품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이제 에로스가 알려줬는데 열었더니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보이려고 좀 잠깐 깜빡하고 열었더니 잠에 훅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역시 마녀의 꾀임에 의해서 잠자는 공주가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환타지와 머리카락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